나는 흰색 해고 통지서를 꽉 쥐고 있었다. 손가락이 종이 속으로 파고들 지경이었다. 사무실에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모두의 얼굴에는 퇴근의 홀가분함이 가득했다. 나만 뼈가 뽑힌 듯 자리에 주저앉아 일어날 수가 없었다. 33살, 이 회사에서 햇수로 8년을 일했다. 인턴부터 시작해 부서의 핵심 인재까지 되었는데 해고 명단에 내 이름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주머니 속 은행 카드가 묵직했다. 회사에서 준 퇴직금이었다. 많지도 적지도 않은 딱 6개월 생활비를 버틸 수 있는 액수. 하지만 기뻐할 수도 없었고 심지어 집에 알릴 엄두도 나지 않았다. 내 남편 김민주는 공공기관에 다닌다. 겉으로 보기엔 번듯하지만 사실 월급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도 시댁 식구들, 특히 시어머니는 아들이 철밥통을 가진 황금 봉황이라며 사기업에 다니는 나 같은 사람은 감히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늘 생각했다. 그때 김민준이 그토록 매달리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가 안정된 가정을 이루라고 당부하지 않으셨더라면 난 절대로 박씨 집안으로 시집가지 않았을 것이다. 크게 숨을 들이쉬고 통지서를 가방 깊숙이 구겨 넣었다.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며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지었다. 문을 열자 거실에서는 고스톱패가 부딪히는 쨍한 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 박미숙은 상석에 앉아 있었고 시누이 김수지는 다리를 꼬고 앉아 참견을 하고 있었다. 소파 위에는 치우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다. 왔니? 빨리 밥해라. 너희 아버지는 오후 내내 돈을 잃었으니 좋은 것 좀 먹고 재수 좀 돌려야지. 시어머니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말했다. 오늘 회사에서 야근이 좀 있어서 피곤해요. 나는 신발을 갈아 신으며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냥 저녁은 간단하게 먹으면 어떨까요? 피곤하긴 게으른 거겠지. 김수진이 손에 든 패를 내던지며 나를 비스듬히 쳐다봤다. 오빠는 회사에서 뼈 빠지게 돈 벌어오는데 넌 퇴근하자마자 게으름 피울 생각이야? 우리가 무슨 도련님 부인을 들인 줄 아나? 나는 가방끈을 꽉 쥐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혼 후 이런 말을 800번도 넘게 들었다. 됐으니 잔소리 좀 그만해. 김민준이 사무복 차림으로 방에서 나왔다. 엄마, 수진아, 나도 오늘 피곤하니까 그냥 나가서 국수 한 그릇 사 먹자. 나가서 먹어? 박미숙이 눈을 부릅떴다. 잔치국수 한 그릇에 몇천 원인데 세 그릇이면 10,000원이 넘지 않느냐. 길바닥에서 돈이 굴러다니는 줄 아나? 그때 사기업 다니는 애랑 결혼시키지 말았어야 했는데 돈 쓰는데 해프다고. 이제야 힘들다는 걸 알겠지? 나는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걸어갔다. 가슴속에 돌덩이가 밝힌 것 같았다. 만약 내가 직장을 잃었다는 것을 알면 이 집은 뒤집어질 것이다. 그 후 사흘 동안 나는 매일 출근하는 척했다. 사실은 하루 종일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통장 잔고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보며 속이 타서 입술에 물집이 몇 개나 잡혔다. 넷째 날 정오,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일찍 집에 돌아와 잠시 자려고 했다. 문을 열자마자 김수진이 택배 상자를 한 나름 안고 거실에 서 있는 것을 마주쳤다. 어휴, 이거 우리 집 바쁘신 분 아니신가? 김수진이 비꼬는 듯 웃었다. 오늘 해가 서쪽에서 떴나 보네. 이 시간에 집에 다 있고. 나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침착한 척했다. 회사에 정전이 돼서 오후 반차를 줬어. 정전? 김수진이 성큼성큼 다가와 킁킁거렸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냄새가 나지? 혹시 해고당한 거 아니야? 그 말은 마치 벼락처럼 내 귀에 울렸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거봐, 역시 백수였어. 김수진이 비명을 질렀다. 목소리가 지붕을 뚫을 기세였다. 엄마, 아빠, 빨리 나와보세요. 얘 회사에서 해고당해서
지금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어요. 박미숙과 시아버지가 안방에서 뛰쳐나왔다. 그 말을 듣자마자 박미숙은 상위에 있던 도자기 그릇을 집어들어 바닥에 내던졌다. 쨍하는 소리와 함께 그릇 조각이 내 발치로 튀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사기업은 믿을 때가 못 돼. 박미숙이 내 코를 가리키며 악담을 퍼부었다. 침이 내 얼굴에 튀었다. 우리 민준이 겨우 철밥통 얻었는데 네가 감히 이런 큰 망신을 주다니? 직장도 없으면서 감히 숨기고 우리 집을 거덜낼 작정이야? 엄마,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 지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어요. 곧 다시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너 같은 게? 김수진이 허리에 손을 얹고 말했다. 30대 후반 다 된 아줌마가 누가 너를 쓰게 했어? 결국은 오빠한테 기생할 수밖에 없을 텐데. 내가 말해두겠는데 우리 박씨 집안은 한량은 못 키워. 수진아. 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김민준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잔소리 좀 그만해. 잔소리라니? 오빠는 너무 순진해서 그래. 김수진이 김민준에게 몸을 돌렸다. 얘는 이제 백수라서 짐밖에 안 돼. 당장 이혼하고 내가 좋은 공공기관 다니는 여자 소개시켜줄게. 얘보다 100배는 나을 거야. 이혼이라는 두 글자는 마치 얼음 송곳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김민준을 쳐다봤지만 그는 고개를 돌리고 입술을 꽉 다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반대하지 않는 것을 보고 기세가 등등해졌다. 민준아, 엄마가 말하는데 이혼은 무조건 해야 해. 쟤는 이제 밑 빠진 독이나 다름없어. 평생 저 애한테 발목 잡혀 살고 싶어? 내 말 안 들으면 넌 내 아들도 아니야. 나는 김민준을 노려봤다. 그는 처음에는 망설이더니 서서히 고개를 떨궜고 마지막에는 작게 응 하고 중얼거렸다. 그 한마디 응이 내 마음속 마지막 불씨를 완전히 꺼뜨렸다. 8년 결혼 생활, 나는 이 집을 위해 헌신했다. 월급 카드 상납하고 집안일은 전부 맡고 서러운 일이 있어도 친정에는 절대로 말하지 않았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하늘에서 걱정하실까 봐서였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날 변호하는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갑자기 웃었다. 눈물이 줄줄 흘렀다. 좋아요. 이혼해요. 박미숙과 김수진 모두 놀랐다. 내가 그렇게 순순히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나는 얼굴을 닦으며 놀랍도록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서류 처리하러 가요. 김민준이 번쩍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다. 그의 눈에 약간의 미안함이 스치는 듯했지만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상관없었다. 구청을 나와 손에 쥐어진 이혼 증명서를 보았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김민준이 계단에 서서 내 이름을 불렀지만 못 들은 척했다. 한때 집이라고 불리던 곳으로 돌아와 짐을 챙겼다. 박미숙과 김수진은 마치 원수 보듯 나를 노려보며 바늘 하나 실한 오락이라도 가져갈까봐 노심초사했다. 옷장을 열었다. 대부분은 김민준과 그들의 옷이었고 내 것은 몇 벌 되지 않았다. 나는 옷들을 여행 가방에 쑤셔놓고 마지막으로 서랍 가장 깊은 곳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찾아냈다. 열어보니 은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목걸이 줄은 약간 검게 변색되어 있었고 펜던트는 작은 초승달 모양이었다. 뒷면에는 희미하게 란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것은 어머니가 내게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었다. 아직도 낡은 목걸이를 차고 다니네. 누가 탐낼까봐. 김수진이 비웃었다. 나는 상자를 꽉 쥐고 그녀를 무시했다. 여행 가방을 끌고 그 문을 나섰다. 바깥 햇살이 조금 눈부셨다. 길가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낡고 저렴한 오래된 빌라를 찾아 원룸을 계약했다. 보증금은 남은 돈을 거의 다 털어갔다. 그 후로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이력서를 제출했다. 면접을 보고 또 봤지만
나이가 많다거나 경력 공백이 길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 통장 잔고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며 국밥 한 그릇을 먹는 것도 반나절을 망설여야 했다. 나는 월세방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바보처럼 울었다. 내가 거의 절망에 빠졌을 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아주 유명한 대기업에서 온 면접 전화였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노려봤다. 손이 떨렸다. 이건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 터지게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인데 왜 내게 전화했을까? 상관없다. 한 줄기 희망이라도 있다면 잡아야 해. 전화를 끊고 유일하게 아직 쓸만한 깔끔한 블라우스를 꺼냈다. 그리고 은 목걸이를 목에 걸고 옷깃 안에 숨겼다. 엄마, 저를 꼭 지켜주세요.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이력서를 품에 안고 집을 나섰다. 그 빌딩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유리 외벽은 햇빛 아래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번쩍였다. 나는 빌딩 아래에 서서 고개를 들고 5분 동안이나 바라봤다.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다. 오가는 사람들은 빳빳한 정장을 입고 세련된 서류 가방을 들고 바쁘게 걸음을 재촉했다. 모두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았다. 나는 색이 바랜 블라우스와 굽이 다른 구두를 내려다봤다.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이런 곳에서 정말 나를 원할까? 깊게 숨을 들이쉬고 주머니 속 출입 카드를 꽉 쥐었다. 어제 전화해서 인사 담당자가 말한 대로 도착하면 이 카드로 바로 들어가라고 했다. 금속 카드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내게 약간의 용기를 주었다. 안내 데스크의 젊은 아가씨가 환하게 웃으며 3층 회의실로 안내했다. 안에는 이미 7, 8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모두 나보다 젊고 옷차림도 세련됐다. 나는 구석자리를 찾아 앉았다. 옆에 앉은 두 아가씨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 마케팅부 차장급을 뽑는데요. 경쟁률이 엄청나게 치열하다던데요. 맞아요. 저도 여러 줄로 겨우 면접 기회를 얻었어요. 이 회사 회장님이 누구인지 아세요? 이강철 회장님이요. 그분은 맨손으로 시작한 전설적인 인물이시죠. 이강철? 이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하지?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한참을 생각했지만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내가 곰곰이 생각하는 사이 면접이 시작되었다. 전문 지식부터 과거 경험까지 여러 질문이 이어졌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대답을 했다. 면접관들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고 나도 딱히 잘 봤다고 할 수도 못 봤다고 할 수도 없는 기분이었다. 마지막 라운드에는 나와 다른 2명의 젊은이만 남았다. 인사 담당자가 우리를 데리고 위층으로 올라가며 2차 면접은 회장님이 직접 보실 거라고 했다. 회장님께서 직접 면접을 보신다고요? 옆에 있던 청년이 놀라 입을 크게 벌렸다. 대우가 너무 좋은데요. 인사 담당자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는 계속 위로 올라가 18층에서 멈췄다. 문이 열리자 은은한 백단향이 풍겨왔다. 복도에는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어 발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2차 면접실은 크지 않았다. 중앙에는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는데 깔끔한 정장을 입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다. 얼굴에 주름이 많았지만 눈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유난히 빛났다. 이 회장님 모셔왔습니다. 직원이 공손히 말했다.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는 이력서를 보지 않고 먼저 우리에게 산업 동향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했다. 두 젊은이는 최신 용어를 많이 인용하며 유창하게 말했다. 나는 듣기만 해도 어리둥절했다. 내 차례가 되자 나는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예전에 프로젝트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했다. 이 회장님은 계속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가끔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이번엔 분명히 망했구나 하고 생각했다. 면접이 거의 끝날 무렵 그가 갑자기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시선이 내 목에 머물렀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옷깃을 여몄다.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목걸이를 잘 숨기지 못해 펜던트 한쪽이 밖으로 나와 있었다. 그 순간 이 회장님이 벌떡 일어섰다. 동작이 너무 급해서 의자가 뒤로 반 미터나 미끄러지며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냈다. 이 목걸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목을 가리키며 눈을 크게 떴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났소? 나는 그의 말에 놀라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졌다. 이건 저희 어머니가 물려주신 거예요. 어머니? 이 회장님이 두 발짝 앞으로 나섰다. 거의 내 앞에까지 와서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어머니는 누구시오?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그가 너무 가까이 다가와 그의 몸에서 복도와 같은 백단향이 났다. 나는 조금 두려웠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저희 어머니는 이란이고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란, 이 회장님은 그 이름을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얼굴을 감쌌다. 그의 어깨가 들썩였다. 나와 다른 두 면접자, 그리고 옆에 인사 담당자 모두 멍하니 쳐다봤다. 대체 무슨 일이지? 한참 후에야 이 회장님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토끼처럼 빨개져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았다.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다. 아가, 자네 어머니가 혹시 예전에 남서울 방직공장에서 일하셨나? 혹시 왼손 손목에 붉은 점이 있었나? 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다. 어떻게 그런 세세한 걸 아세요? 가족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인데요. 이 회장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40여 년 전, 나는 아직 가난한 학생이었소. 방직공장 앞에서 쓰러졌는데 자네 어머니가 나를 부축해서 따뜻한 어묵 2개를 사주시고 병원까지 데려다 주셨지. 그때 자네 어머니는 막 직장에 다니기 시작해서 월급이 몇만 원밖에 안 되었는데도 내 병원비를 5만 원 넘게 대신 내주셨소. 그는 내 목걸이를 가리켰다. 퇴원 후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지만 자네 어머니는 돈을 주고도 받지 않으셨지. 그때 내 몸에는 막 산이은 목걸이밖에 없었소. 동생에게 주려고 했던 건데 억지로 자네 어머니에게 건네주었지. 나중에 성공하면 꼭 돌아와서 보답하겠다고 말했소. 그런데 나중에 내가 지방으로 유학을 간 후 다시 돌아왔을 때는 방직공장은 이미 문을 닫았고 자네 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었소. 나는 30년 동안이나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지. 여기까지 말하다가 그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나도 멍하니 서 있었다. 손에 목걸이 펜던트를 꽉 쥐었다. 이 목걸이에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니 어머니는 한 번도 내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었다. 그때는 살기 힘들어서 어머니는 남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고 굳이 이야기할 가치도 없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내 코끝이 찡해졌고 눈물도 떨어졌다.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도 늘 말씀하셨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한 적이 없지만 저에게는 조금 미안하다고, 물려줄 재산이 없다고. 이 회장님은 듣고 나서 크게 한숨을 쉬었다. 착한 아가, 마음고생 많았겠소. 아까 면접 볼 때도 자네 말이 진심인 게 자네 어머니와 참 닮았다고 생각했지. 자네, 요즘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었나? 원래는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회장님의 자애로운 눈빛을 보니 마치 친척 어른을 만난 것 같아 참지 못하고 해고당한 일과 시댁에서 이혼을 강요당한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다른 두 젊은 면접자는 입이 떡 벌어졌고 인사 담당자도 놀란 표정이었다. 이 회장님은 들을수록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마지막에는 탁자를 손으로 치며 말했다. 이럴 수가. 이렇게 착한 아가씨를 감히 그렇게 괴롭히다니. 그는 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 눈빛이 온화해졌다. 아가, 자네 내 회사에 와서 일해주지 않겠나? 마케팅부 차장 자리인데 월급은 자네가 예전에 받던 것의 2배로 주겠네. 내일 당장 출근하게. 나는 멍하니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이 회장님, 뭐라고요?
내일 출근하라고 했네. 이 회장님이 웃었다. 눈가에 주름이 활짝 펴졌다. 자네 어머니는 내 생명의 은인이시지. 그분의 딸을 돌보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 게다가 자네의 능력은 방금 면접에서도 봤듯이 이 자리에 충분히 적합하네. 옆에 있던 인사 담당자가 서둘러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이나 씨. 제가 바로 입사수속을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두 젊은이도 다가와 나를 축하해 주었다. 얼굴에 약간의 실망감이 있었지만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며칠간 겪었던 서러움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다. 나는 이 회장님께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님, 안심하세요. 저는 분명히 열심히 일해서 회장님께 폐를 끼치지 않고 저희 어머니께도 자랑스러운 딸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착한 아가. 이 회장님이 내 어깨를 토닥였다. 앞으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에게 말하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자네 어머니는 안 계시지만 내가 자네의 어른이니. 빌딩을 나섰을 때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금빛 햇살이 유리 외벽에 쏟아져 더 이상 눈부시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목에 걸린 목걸이 펜던트를 만졌다. 체온에 데워져 따뜻했다. 엄마, 보셨어요? 어머니가 예전에 도와주셨던 분이 지금 저를 도와주고 계세요. 어머니는 늘 착한 일을 하면 복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이었네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계좌에 남은 몇만 원의 잔고를 봤다. 갑자기 온몸에 힘이 솟는 것 같았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다. 월세방으로 돌아와 그 블라우스를 깨끗이 빨아 널었다. 그리고 옷장 맨 밑에 깔려있던 검은색 바지를 꺼내 다렸다. 방은 작고 낡았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은 예전 그 어떤 집보다도 밝았다. 침대에 누워 내일 할 일들을 생각하고 이 회장님의 말과 어머니의 온화한 미소를 떠올리며 스르르 잠이 들었다. 이혼 후 가장 편안하게 잠든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닭보다 먼저 일어났다. 날이 밝아오자마자 일어나 세수를 했다. 거울을 보며 블라우스 깃을 가지런히 매고 낡은 구두도 깨끗이 닦았다. 거울 속의 나를 보니 눈에는 핏줄이 서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기세가 느껴졌다. 집을 나설 때 아파트 입구에서 두유를 파는 아주머니가 웃으며 물었다. 이 아가씨,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넘쳐? 좋은 일 있어? 나는 주머니 속 출입카드를 만지며 활짝 웃었다. 아주머니, 저 새 직장 구했어요. 버스를 탈 때 나는 일부러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바라봤다. 가슴 속에서 작은 토끼 한 마리가 쿵쿵 뛰는 것 같았다. 예전에는 출근할 때면 늘 마음이 무거웠다. 저녁에 무슨 밥을 해야 할지, 시어머니 눈치를 어떻게 봐야 할지 같은 생각뿐이었다. 이렇게 기대감에 부푼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회사 건물에 도착하니 마침 어제 만났던 인사 담당자 김대리가 보였다. 그가 나를 보더니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이나 차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마케팅부로 모셔다 드릴게요. 마케팅부는 12층에 있었다. 들어가자마자 키보드 소리가 들렸고 모두가 자신의 일에 바빴다. 긴장감과 활력이 동시에 느껴지는 분위기였다. 김대리는 나를 창가 자리로 안내했다. 이나 차장님, 여기가 차장님 자리예요. 부장님은 오늘 본사 회의에 가셔서 오후에나 돌아오실 거예요. 먼저 환경에 익숙해지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다른 분들께 물어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내려놓았다. 막 앉으려는데 옆에 있던 안경 쓴 아가씨가 고개를 돌려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이나 차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최유정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서둘러 그녀와 악수했다. 마음이 한결 놓였다. 최유정은 내게 자료 뭉치를 가져다 주었다. 이것들은 저희 부서에서 최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에요. 먼저 보시고요.
이 회장님께서 아침에 특별히 부탁하셨어요. 차장님을 많이 도와드리라고요. 나는 자료를 들어 넘겨보았다. 볼수록 놀라웠다. 이 프로젝트들의 규모는 예전 회사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컸고 내용도 훨씬 복잡했다. 어제 그 젊은이들이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이곳은 정말 인재가 숨어 있는 곳이었다. 보고 있는데 최유정이 갑자기 다가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차장님, 회장님하고 아시는 사이세요? 회장님은 직접 면접을 보시는 경우가 거의 없으신데 더군다나 누구를 바로 차장으로 앉히는 경우는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서둘러 해명했다. 아니, 아는 사이는 아니고 그냥 좀 인연이. 최유정의 눈에 호기심이 스쳤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다시 자기 일에 몰두했다. 나는 한숨을 쉬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다. 이 회장님이 내 능력을 인정해 주셨다고 해도 그 목걸이가 없었다면, 어머니의 그 사연이 없었다면 나는 절대로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가능한 한 빨리 다른 직원들의 속도에 맞춰야 했다. 내가 인맥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오전 내내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자료를 보고 메모를 하고 모르는 것은 최유정과 다른 동료들에게 겸손하게 물어봤다. 모두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고 전혀 귀찮아하는 기색 없이 질문에 답해 주었다.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 갔다. 음식 종류가 너무 많아 눈이 휘둥그레졌다. 가격표를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고기 반찬 하나와 채소 반찬 하나를 골랐다. 예전의 시댁에서는 늘 채소 반찬만 먹었고 가끔 고기를 사면 시어머니가 한참을 잔소리하며 내가 살림을 제대로 못한다고 했다. 막 밥을 먹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얄미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휴, 이거 우리 집의 대공신 아니신가? 어디서 돈 벌고 있나? 김수진이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젓가락을 쥔 손이 꽉 쥐어졌다. 무슨 일이야?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들리도록 노력했다. 무슨 일 없으면 전화도 못하나? 김수진이 비웃었다. 오빠한테 들었는데 새 직장 구했다며? 어디야? 한 달에 얼마 벌어? 월세는 낼 수 있어?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너하고 상관 있어? 왜 상관이 없어? 김수진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잊지 마. 네가 지금 사는 그 낡은 집. 오빠가 예전에 너랑 같이 돈 모아서 보증금 냈던 거잖아. 아, 맞다. 너 빈손으로 나왔지? 그럼 그 집은 너랑 상관없겠네. 하긴 너 같은 애가 밥이나 먹여주는 직장이라도 찾았으면 다행이지. 나는 분해서 손이 떨렸다. 막 반박하려는데 그녀는 뚝 하고 전화를 끊었다. 옆에 있던 최유정이 나를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차장님, 괜찮으세요? 누구예요? 아니, 별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는 고개를 젓고 밥을 몇 숟가락 더 떠먹었지만 식욕이 없었다. 나는 식판에 담긴 고기 반찬을 보며 결혼초를 떠올렸다. 그때 막 월급이 올랐을 때였다. 나는 신이 나서 삼겹살을 한 근 사서 집에 돌아왔고 모두에게 삼겹살 볶음을 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시어머니 박미숙이 그걸 보더니 다짜고짜 폭풍 잔소리를 퍼부었다. 고기를 이렇게 많이 사서 뭐 하려고? 돈 아낄 줄도 모르나. 김민준이 뼈 빠지게 버는 돈을 네가 이렇게 낭비하면 되겠니? 나는 그때 너무 억울했지만 웃으며 해명했다. 어머니, 제가 이번 달에 월급이 올라서 다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요. 월급이 올랐다고 뭐가 달라져? 박미숙이 내 손에서 고기를 빼서 냉장고에 던져 넣었다. 내 월급이 곧 우리 박씨 집안 돈 아니냐? 이 돈으로 수진이 새 옷이나 사주는 게 낫겠네. 그녀는 말하면서 서랍에서 은행 카드를 꺼내 내 앞에 툭 던졌다. 앞으로 내 월급 카드는 내가 보관할 거야. 한 달에 용돈 30만 원 줄 테니 화장품 사기엔 충분할 거야. 나는 그때 멍하니 서 있었다.
김민주는 바로 옆에 있었지만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엄마도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야. 우리가 돈을 함부로 쓰는 걸 걱정하시는 거니 그냥 드려.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나약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반쯤 식었지만 참았다. 결혼 초기니 너무 심하게 틀어지지 말자. 나중에 생활이 안정되면 돌려주겠지.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게 월급 카드를 맡긴 지 8년이었다. 그 8년 동안 나는 매달 그 30만 원 용돈으로 생활했다. 샴푸 한 병을 사는 것도 한참을 계산해야 했다. 마침 저희가 최근에 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고객 쪽이 좀 까다로워서요. 이나 씨가 오셔서 정말 잘 됐네요. 오후에 저랑 고객사 한번 가보시죠.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막 입사했는데 바로 고객을 만나러 가다니. 하지만 억지로 용기를 내어 네, 좋아요. 라고 대답했다. 가는 길에 김 부장님은 프로젝트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다. 이것은 프랜차이즈 슈퍼마켓과 협력하는 프로모션 프로젝트인데 상대편 담당자가 유난히 까다로워서 이미 여러 번 협상했지만 타결되지 않았다고 했다. 상대편 왕 이사님은 성격이 별로 좋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편이니 이나 씨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김 부장님이 당부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바닥에는 다시 땀이 나기 시작했다. 예전 회사에서도 여러 프로젝트를 맡았지만 이렇게 큰 고객은 처음이었다. 고객사에 도착하니 왕이사는 김 부장님이 말한 대로였다. 시작부터 온갖 트집을 잡으며 말끝마다 비꼬는 시기였다. 듣는 내 속에서는 불이 났다. 김 부장님은 계속 미소 띤 얼굴로 응대했고 그가 말을 마치자 느긋하게 우리가 준비한 기획안을 꺼내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 부장님의 침착한 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의 화가 서서히 가라앉았다. 내가 보충 설명을 할 차례가 되자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예전에 비슷한 프로젝트를 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몇 가지 문제 해결 방안도 제시했다. 왕 이사는 듣는 동안 얼굴 표정이 서서히 풀렸다. 마지막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들 기획안이 이전 것보다 훨씬 낫네요. 특히 이나 차장님이 제시한 몇 가지 아이디어는 상당히 현실적이네요. 좋아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세부 사항을 확정하죠. 고객사를 나와 김 부장님이 내 어깨를 토닥였다. 잘했어, 이나 씨. 결정적인 순간에 대처 능력이 뛰어나네. 나는 쑥스러워 웃었다. 부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신 덕분이에요. 회사로 돌아오니 벌써 퇴근 시간이었다. 짐을 정리하고 가려는데 최유정이 갑자기 달려와 말했다. 차장님, 이 회장님께서 회장실로 오시래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오늘 뭔가 잘못했나? 불안한 마음으로 18층에 도착했다. 이 회장님은 문서를 보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웃으며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앉게, 오늘 첫 출근이었는데 어땠나? 아주 좋았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잘 챙겨주시고요. 나는 서둘러 말했다. 오후에 김 부장님과 고객사를 방문했는데 순조로웠어요. 그렇다니 다행이군. 이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받게. 나는 의아해하며 받아들었다. 열어보니 현금 뭉치였다. 회장님, 이건 자네가 막 이혼해서 분명 돈이 궁할 테니. 이 회장님이 손을 흔들었다. 이건 월급이 아니라 내가 자네에게 주는 거네. 미리 쓰는 생활비라고 생각하게. 나중에 월급 받아서 갚고 싶으면 갚고 안 갚아도 상관없네. 자네 어머니가 나를 도와주실 때 돈을 언급하지 않으셨으니 내 코끝이 찡해지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시댁에서 수년간 서름받는 동안 아무도 내게 돈이 충분한지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막 알게 된 어른에게 이런 배려를 받다니. 회장님, 이 돈은 받을 수 없어요. 나는 봉투를 돌려주었다.
저는 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어요. 정말? 이 회장님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칭찬이 담겨 있었다. 좋아. 자네 어머니의 굳건한 기계가 있군. 그럼 좋아. 이 돈은 자네가 나에게 빌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받게. 나중에 월급 받아서 갚으면 되지 않겠나?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받았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꼭 빨리 갚을게요. 이 바보 같은 아가. 나한테 뭘 그렇게 격식을 차리나. 이 회장님이 웃었다. 어서 돌아가시게. 내일 또 출근해야 하니. 빌딩을 나서니 이미 날이 어두웠다. 가로등이 켜지면서 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주머니 속 봉투를 만져보니 두툼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과일 가게 앞을 지나다가 멈춰서서 포도 한 송이와 사과 몇 개를 샀다. 예전에 시댁에서 과일을 살 때는 늘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했다. 그녀는 늘 과일은 비싸고 채소가 영양가 있다고 말했다. 이제 나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월세방으로 돌아와 포도 한 송이를 씻어 창가에 앉아 천천히 먹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테이블에 조용히 비쳤다. 휴대폰을 들어 김민준에게 문자를 보내려 했다. 직장을 구했다고, 지금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생각하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이미 이혼했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테이블 위에 놓인 자료들을 보며 갑자기 마음속에 활력이 넘쳤다. 예전에는 늘 참으면 지나가겠지 라고 생각하며 남의 부속품처럼 살았다. 결과는 짐덩이 취급을 당하며 버려졌다. 이제야 깨달았다. 사람은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는 반드시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야 한다.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이 회장님의 믿음을 위해서도 더 이상 예전처럼 나약하게 살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다가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웃으며 나에게 손짓하며 말했다. 이나야, 잘했어. 그 후로 매일 나는 태엽 감긴 팽이처럼 살았다. 매일 일찍 회사에 나가고 밤늦게 막차를 타고 집에 돌아왔다. 김 부장님은 나를 매우 신뢰했고 프로젝트의 까다로운 일들을 많이 내게 맡겼다. 나 또한 주저하지 않고 아무리 늦더라도 그날 할 일은 다 마치고 퇴근했다. 최유정은 늘 내가 너무 열심히 한다며 몸을 상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나는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 기회를 꼭 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예전의 시댁에서는 늘 참으면 평화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다. 결과는 나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 뿐이었다. 이제야 깨달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바로 자신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 나는 고객 피드백을 정리하고 있었다.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시계를 올려다보니 벌써 5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점심시간에 기획안 수정하느라 밥 먹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차장님, 아직 식사 안 하셨어요? 최유정이 비스킷 봉지를 들고 다가왔다. 저 비스킷 있는데 먼저 드세요. 고마워. 나는 비스킷을 받아 포장을 뜯어 한 입 베어 물었다. 비스킷이 좀 딱딱해서 목에 걸려 눈을 크게 떴다. 최유정이 물병을 건넸다. 천천히 드세요. 그러고 보니 차장님은 이렇게 유능하신데 예전 회사에서도 핵심 인재셨겠죠?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웃었다. 그냥 뭐 그럭저럭 밥벌이 했지. 입안에서 비스킷을 씹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무언가에 찔린 듯했다. 밥벌이, 나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밥벌이할 자격조차 시댁에서 무시당했다. 갑자기 김민준을 임신했을 때가 떠올랐다. 그때 나는 입덧이 너무 심해서 먹는 족족 토하고 시큼한 자두가 너무 먹고 싶었다. 그날 퇴근길에 시장을 지나다 자두를 파는 것을 보고 작은 봉지 하나를 사서
주머니에 숨긴 채 몰래 집으로 돌아왔다. 막 문을 들어서는데 시어머니 박미숙이 나를 보았다. 그녀는 내 손에 있던 자두를 빼서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짓밟았다. 이 망할 계집애. 이딴 게 얼마나 비싼 줄 알아? 김민준이 뼈 빠지게 버는 돈을 네가 이렇게 망쳐놓는구나? 나는 그때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고였다. 엄마, 그냥 신걸 좀 먹고 싶어서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힘들어요. 입덧이라니 그냥 입맛만 다시는 거지. 박미숙이 나를 노려봤다. 너 배는 아마 딸일 거야. 딸 낳는 애들이 이렇게 입맛을 다시더라. 그 말은 칼날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배를 감싸고 분해서 온몸이 떨렸다. 엄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들이든 딸이든 다 엄마 손자, 손녀인데요. 딸 자식이 무슨 소용이야? 나중에 시집 가면 남의 집사람이 될 텐데. 박미숙이 콧방귀를 뀌었다. 내가 말해두겠는데 그 자두는 꿈도 꾸지 마. 집안 돈은 우리 손자 분유값으로 남겨둬야 해. 나는 김민준을 돌아봤다. 그는 문가에 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팔을 당겼다. 김민준, 너라도 한마디 좀 해봐. 김민준은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비벼 껐다. 묵묵히 말했다. 엄마도 그냥 옛날 생각하시는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자두가 그렇게 아깝지는 않으니 그냥 참으면 지나갈 거야. 참으면 지나갈 거야. 그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었다. 그날 밤 나는 배가 고파서 잠을 잘 수 없었다. 몰래 일어나 냉장고를 뒤져먹을 것을 찾으려 했지만 냉장고에는 김치와 남은 죽밖에 없었고 빵 한 조각도 없었다. 나는 뱃속의 아기를 만지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나중에 아기를 지켰을 때 의사는 영양실조와 심한 감정 기복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박미숙은 밖에서 내가 쓸모없다며 아기도 못 지킨다고 떠들고 있었다. 김민주는 침대 옆에 앉아 내 손을 잡고 괜찮아. 나중에 또 생길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어떤 것들은 한 번 없어지면 영원히 없어지는 법. 마치 그에 대한 내 마지막 기대처럼 수술실에서 생기지 못한 아기와 함께 사라져버렸다. 차장님, 차장님. 최유정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아, 왜? 나는 서둘러 눈가를 닦았다. 방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최유정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고객 쪽에서 새로운 요청을 보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컴퓨터 화면을 봤다. 고객은 다음 주까지 홍보기획안의 세부 활동을 다시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주말에도 야근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알겠어.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불쾌한 기억들을 억눌렀다. 유정 씨는 먼저 퇴근해. 나는 이거 마무리하고 갈게. 그럼 저도 같이 있을게요. 마침 저도 아직 못한 일이 좀 남아서요. 최유정이 다시 앉으며 말했다. 나는 마음이 따뜻해져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괜찮아. 어서 집에 가. 여자애가 너무 늦게까지 있으면 안 돼. 최유정이 혀를 내밀었다. 괜찮아요. 저희 엄마 오늘 집에 안 계셔서 집에 가봤자 혼자예요. 그렇게 우리 둘은 밤 8시가 다 되어서야 사무실을 나왔다. 밖은 이미 완전히 어두웠고 빌딩의 불빛은 하나둘씩 꺼져 우리 부서만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무실 문을 잠그고 엘리베이터로 가는데 마침 김 부장님을 만났다. 그녀도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을 보니 막 퇴근하는 모양이었다. 부장님, 이렇게 늦게까지 계셨어요? 나는 웃으며 인사했다. 방금 본사 화상회의 마치고 왔어. 김 부장님은 나와 최유정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너희 둘도 이제야 퇴근하는구나? 네, 고객 쪽에서 새로운 요청이 와서 기획안을 좀 수정했어요. 내가 말했다. 김 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는 칭찬이 담겨 있었다. 이나 씨,
그 끈기 있는 모습이 내 젊은 시절과 똑같네. 열심히 해봐. 기대가 크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나는 조금 감격했다. 김 부장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월급을 받는 것보다 더 기뻤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우리는 김 부장님과 작별 인사를 하고 지하철역으로 걸어갔다. 밤바람이 조금 차가웠다. 최유정이 외투를 여몄다. 차장님,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프로젝트 보너스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받을 수 있지. 나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우리 프로젝트만 잘 마무리하면 보너스는 따놓은 당상이야. 사실 나도 속으로는 잘 모르지만 최유정의 길을 꺾고 싶지 않았다. 이 아가씨는 내가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와 참 많이 닮았다. 눈에 빛이 있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가 그 기대감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랐다. 나처럼 삶의 많은 것을 잃지 않기를. 지하철역에 도착하자 최유정이 갑자기 말했다. 맞다, 차장님. 저 아까 건물 아래에서 차장님 전 남편 본 것 같아요. 나는 깜짝 놀랐다. 김민준? 그가 여기 왜 왔지? 모르겠어요. 저기 맞은편 가로등 아래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최유정이 미간을 찌푸렸다. 제가 그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황급히 돌아서서 가버렸어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김민준이 왜 여기 왔을까? 설마 김수진이 내가 여기서 일한다고 말한 건가?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겠지.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조금 불안했다. 최유정과 작별 인사를 한 후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뒤숭숭했다. 김민준 그 사람은 겉으로는 순해 보이지만 사실 주관이 없고 뭐든 엄마 말만 듣는 사람이다. 그가 회사 건물 아래에 왔다는 건 10중 8구 박미숙과 김수진이 시킨 일일 것이다. 월세방으로 돌아와 문을 열자마자 휴대폰이 울렸다. 김민준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이나야, 너 지금 리강그룹에서 일하니? 김민준의 목소리가 조금 망설였다. 응, 왜?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우리 엄마가 알게 됐어. 그분이 너한테 회장님께 말씀드려서 나한테 자리 좀 알아봐 줄 수 있는지 물어보래. 김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내가 지금 회사에서 그냥 말단 직원이라 별로 전망이 없어. 나는 기가 막혀 웃었다. 얼마나 됐다고. 나를 빈둥거린다고 구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통해 백을 써보려고 하다니. 김민준.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최대한 침착하게 들리도록 노력했다. 나는 회장님과 아무런 친척 관계도 아니야. 그저 평범한 상하 관계일 뿐이고, 그리고 일은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거지. 백으로 얻는 게 아니야. 하지만 너 차장이잖아? 회장님하고 분명 아는 사이겠지. 김민주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냥 나 좀 도와준다고 생각해줘.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부부였다고? 나는 비웃었다. 그때 너희 엄마랑 내 동생이 나한테 이혼하라고 강요할 때는 왜 부부라는 말을 안 했어? 김민준, 내가 말해두겠는데 불가능해. 네가 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내. 나한테 기대하지 마. 말을 마친 나는 바로 전화를 끊고 그를 차단했다. 나는 의자에 앉아 분해서 온몸이 떨렸다. 이 집안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지? 테이블 위에 물컵을 들어 물을 마셔 화를 가라앉히려고 했지만 컵은 비어 있었다. 물을 따르러 가다가 거울을 보니 목에 걸린 목걸이가 보였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펜던트의 란 글자가 반짝였다. 나는 목걸이를 만지다가 문득 어머니가 늘 사람은 체면이 있어야 하고 나무는 껍질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떠올랐다. 예전에는 가정의 화목을 위해 체면 따위는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이제야 깨달았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네가 양보할수록 그들은 더 기세등등하게 나올 뿐이라는 것을.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테이블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고객의 요구사항은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서둘러 마무리해야 했다. 창밖의 달빛이 점점 밝아져 테이블 위에 자료를 비추고 내 마음속의 길도 환하게 비쳤다. 이 길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알고 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반드시 햇살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김 부장님이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나 씨, 이리 와봐요. 김 부장님의 표정이 조금 진지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설마 어제 김민중과 전화 통화한 사실을 알게 된 건가? 나는 김 부장님을 따라 회의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문을 닫고 내게 서류 한 부를 건넸다. 이거 한번 봐요. 나는 서류를 받아 열어봤다. 프로젝트의 최신 진행 보고서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객이 우리가 수정한 기획안에 매우 만족했으며 다음 주에 공식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거 좋은 일이네요. 부장님, 나는 기쁘게 말했다. 김 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작은 문제가 생겼어요. 방금 이 회장님께서 전화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회장님께 전화해서 이나 씨가 직위를 이용해 전 남편에게 일자리를 알아봐 주려 한다고 말했다는군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역시 그 일이었다. 부장님, 아니에요. 나는 서둘러 해명했다. 김민준이 직접 제게 전화했고 저는 이미 거절했어요. 그리고 차단까지 했고요. 나는 이나 씨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 김 부장님이 웃었다. 이 회장님께서도 이나 씨의 인품을 믿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나 씨한테 박 씨 집안에서 또 귀찮게 하면 바로 회장님께 말씀드리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회장님께서 처리해 주실 거라고요. 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눈가가 조금 뜨거워졌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그리고 이 회장님께도요. 감사는 무슨, 당연한 일인데. 김 부장님이 내 어깨를 토닥였다. 열심히 해. 그런 시끄러운 일들 때문에 일에 영향받지 말고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이나 씨 공로가 가장 클 거야. 네, 그럴게요. 나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실을 나오니 온몸에 힘이 넘치는 것 같았다. 예전에 시댁에서 서러움 받으면 몰래 혼자 눈물만 흘렸는데 이제는 의지할 사람도 생겼고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생겼다. 내 자리로 돌아오니 최유정이 다가와 말했다. 차장님, 얼굴색이 좋으신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응, 고객 쪽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다음 주에 계약해. 정말요? 너무 좋아요. 최유정이 기뻐서 펄쩍 뛰었다. 그럼 우리 미리 축하 파티라도 할까요? 계약하고 나서 얘기하자. 나는 웃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서 일해, 얘야. 최유정은 혀를 내밀고 순순히 다시 일했다. 나는 컴퓨터 화면에 뜬 기획안을 보며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잘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이 회장님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김 부장님의 보살핌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이 길을 걸어온 고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점심 식사 때 나는 일부러 반찬을 2개 더 담고 닭다리 하나를 추가했다. 예전에 김민준을 임신했을 때는 닭다리는커녕 자두 하나도 먹을 수 없었다.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 먹을 수 있었고 누구도 간섭하지 않았다. 나는 닭다리를 크게 한 입 베어 물었다. 너무 맛있어서 혀를 깨물 뻔했다.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기쁨 때문이었다. 엄마, 보셨어요? 저 이제 잘 지내고 있어요. 닭다리도 먹을 수 있고 스스로 돈 벌어서 살 수 있어요. 안심하세요. 이제 누구도 저를 무시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사무실로 돌아오니 온몸에 힘이 넘쳤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다음 주 계약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단어 하나, 구두점 하나까지 꼼꼼하게 확인했다. 단 하나의 실수도 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나는 이것이
내 새로운 삶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속으로만 참고 지내는 이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리강그룹 마케팅부 차장, 내 능력으로 밥벌이하는 이나였다. 창밖의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내 테이블에 비쳤다. 따스했다. 나는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다. 마음속에 희망이 가득 찼다. 계약 날, 나는 일부러 빳빳하게 다려놓은 검은색 바지와 새로 산 하늘색 블라우스를 입었다. 고객사 회의실에 서서 양측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것을 지켜보니 손이 약간 떨렸다. 김 부장님이 내 어깨를 토닥이며 웃었다. 이나 씨, 축하해요. 첫 승리네요. 부장님께서 잘 지도해 주신 덕분이에요.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김 부장님의 그동안의 지도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빨리 업무에 적응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고객사의 왕 이사도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이나 차장님, 차장님이 제시한 아이디어들이 정말 좋고 현실적이더군요. 앞으로 협력할 때도 잘 부탁드립니다. 안심하세요.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고객사를 나와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좋았다. 최유정이 깡총깡총 뛰며 말했다. 차장님, 우리 축하 파티해야죠. 제가 아는 곳에 떡볶이 맛집이 있는데 저녁에 제가 쏠게요. 내가 쏴야지. 나는 웃으며 말했다. 회사 돌아가서 회계 처리하고 내가 다 같이 밥 살게? 정말요? 너무 좋아요. 최유정이 기뻐서 손뼉을 쳤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김 부장님이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끊고는 웃으며 말했다. 이 회장님께서 방금 전화하셔서 오늘 저녁에 우리 부서 회식하신대. 프로젝트 성공 축하로. 정말요? 최유정의 눈이 반짝였다. 회장님하고 같이 밥 먹는 건 처음이에요. 나도 마음이 설렜다. 이 회장님은 평소에 회사에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프로젝트 팀을 위해 회식을 하신다니. 저녁 식사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렸다. 룸은 고풍스러운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다. 이 회장님은 일찍 도착해 우리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웃으며 일어섰다. 모두 앉게. 오늘 다들 수고 많았네. 그는 특별히 나를 옆자리에 앉으라고 해서 나는 조금 몸둘 바를 몰랐다. 식사 내내 이 회장님은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많이 물어보셨고 나는 하나하나 대답했다. 그는 매우 진지하게 들으셨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세심하게 고려했다고 칭찬했다. 이나 씨는 그 꼼꼼함이 어머니와 똑같아. 이 회장님이 술을 한 모금 마시며 감회에 젖어 말했다. 그때 자네 어머니는 방직 공장에서 아주 꼼꼼하기로 소문났었지. 짜낸 천은 단 한 번도 불량품이 나온 적이 없었어. 나는 마음이 움직여 참지 못하고 이 회장님께 물었다. 회장님, 저희 어머니가 그때 어떤 분이셨는지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이미 방직 공장을 나오신 후라서 예전 이야기는 잘 안 해주셨거든요. 물론이지. 이 회장님이 웃었다. 그때 자네 어머니는 아직 어린 아가씨였어. 긴 머리를 두 갈래로 닦고 일처리가 아주 야무졌지. 한 번은 공장에서 납기를 맞춰야 해서 사흘 밤낮을 연속으로 새서 눈이 빨개졌는데도 끝까지 일을 마쳤어. 이 회장님이 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내 눈앞에는 어머니의 옛 모습이 떠오르는 듯했다. 어머니도 젊었을 때는 이렇게 유능하고 강인하셨구나. 나는 어머니가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로 매일 부엌에서만 사셨다고 생각했다. 그런 빛나는 시절이 있으셨을 줄은 몰랐다. 자네 어머니 그 사람은 마음씨가 착하고 고집도 아주 세지. 이 회장님이 한숨을 쉬었다. 그때 내가 병원비를 갚으려 했지만 죽어도 받지 않으려 했어. 누구에게나 어려운 시절이 있다고 하면서 나중에 알았지만 그때 자네 어머니 집안 형편도 좋지 않아서 동생들이 그 돈을 벌어먹고 살아야 했지. 여기까지 듣자 코끝이 찡해지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어머니는 평생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젊을 때는 동생들을 돌보고 나중에는 나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시며 하루도 편안하게 살아보지 못하셨다. 이 회장님, 감사합니다. 나는 잔을 들어 그와 부딪혔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바보 같은 아가, 뭘 그렇게 격식을 차리나. 이 회장님이 웃었다. 자네 어머니는 안 계시지만 내가 삼촌 노릇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나에게 말하게. 그날 밤 모두들 술을 많이 마셨다. 최유정은 나를 끌어안고 울며 이렇게 좋은 상사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김 부장님도 눈시울을 붉히며 자신이 사회 초년생이었을 때가 생각난다고 했다. 나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고 그저 앉아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마음속에는 따뜻한 난로가 들어앉은 듯 포근했다. 회식이 끝나고 이 회장님은 운전기사에게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라고 하셨다. 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보며 나는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다. 문득 어머니가 위독하셨을 때가 떠올랐다. 그때 나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어머니가 갑자기 중병 진단을 받으셨고 즉시 입원 수술을 받아야 했다. 수술비는 5천만 원이 필요했다. 내 손에는 몇백만 원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몰래 모아둔 용돈이었다. 나는 너무 애가 타서 집에 돌아와 김민준에게 어머니 수술비를 위해 내 월급 카드를 돌려달라고 말했다. 김민준은 우물쭈물하며 말했다. 월급 카드는 엄마한테 있잖아?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그가 박미숙에게 말할 때 나는 문 밖에서 듣고 있었다. 엄마, 그게 이나 엄마가 아프대. 수술해야 한대. 우리 이나 월급 좀 꺼내줄 수 없을까? 김민준의 목소리가 아주 작았다. 뭐라고? 박미숙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그 엄마가 아픈데 왜 우리 집 돈을 써? 그건 내가 뼈 빠지게 모아서 수진이 시집 보낼 때 줄 돈이란 말이야. 하지만 그건 이나 월급인데요. 뭐가 이나 월급이야? 우리 박씨 집안 문턱을 넘어온 이상 제 돈은 우리 집 돈이야. 박미숙이 콧방귀를 뀌었다. 내가 말해두겠는데 김민준, 그 돈은 한 푼도 못 건드려. 그 엄마는 그냥 밑빠진 독이야. 아무리 채워 넣어봤자 소용없어. 하지만 수술을 안 하면 이나 엄마가, 그 엄마가 뭘 어째? 그게 지 운명인 걸 어쩌라고. 박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내가 말해두겠는데 네가 감히 그 돈을 주면 넌 내 아들도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듣지 않고 돌아섰다. 계단에 앉아 눈물을 뚝뚝 흘렸다. 그때 나는 알게 되었다. 박미숙의 눈에는 내 어머니의 목숨이 딸에게 줄 예물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나는 동료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다. 다들 형편이 좋지 않아서 누구는 10만 원, 누구는 20만 원. 한참을 모았지만 겨우 몇백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 수술비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나는 박미숙 앞에 무릎을 꿇고 돈을 달라고 애원했다. 나중에 열심히 일해서 꼭 갚겠다고 말했다. 박미숙은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네가 여기서 죽어도 나는 네게 돈을 주지 않을 거야. 내 그 병든 엄마 치료해주겠다고 돈 가져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김수진은 옆에서 부추겼다. 오빠, 마음 약해지지 마. 제 엄마는 그냥 짐덩이야. 우리가 쟤한테 발목 잡히면 안 돼. 김민주는 문가에 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담배 연기 속에 그의 얼굴은 흐릿했다. 결국 멀리 사는 친척 오빠 박찬우가 이 소식을 듣고 2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내가 모아둔 몇백만 원을 합쳐 겨우 수술비를 마련했다. 하지만 최적의 치료 시기를 놓쳐서 어머니의 수술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병상에 누운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가늘게 말했다. 이나야, 엄마가 미안하다. 너에게 좋은 앞날을 남겨주지 못했구나. 박씨 집안 사람들은 돈만 밝히고 정이 없어.
김민준 그 애는 의지할 만한 사람이 못 돼. 너무 자신을 희생하지 마.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다.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엄마는 나으실 거예요. 김민주는 그냥 순진한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나는 아직 김민준을 변호하며 어머니가 너무 앞서간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저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잘해주면 그들이 나에게 잘해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어머니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네가 마음을 다 줘도 그들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엄마, 안심하세요. 저 이제 잘 지내고 있어요. 나는 창밖 밤하늘에 대고 작게 말했다. 직장도 구했고 스스로 돈도 벌 수 있게 됐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아도 돼요. 엄마가 그때 다 못하신 말씀, 저 이제 이해했어요. 운전기사가 아파트 입구까지 나를 데려다 주었다. 내가 차에서 내릴 때 그가 봉투 하나를 내게 건넸다. 이나 차장님, 이건 이 회장님께서 차장님께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열어보니 안에 은행카드 한 장과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것은 프로젝트 보너스. 비밀번호는 자네 어머니의 생일이네. 내 눈물이 갑자기 뚝 떨어졌다. 이 회장님이 어떻게 우리 엄마 생일을 알까? 분명 나중에 알아보신 걸 거다. 월세방으로 돌아와 은행카드를 테이블에 놓았다. 그것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예전의 시댁에서는 내가 힘들게 번 돈을 한 푼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었다. 이제는 내 능력으로 벌어들인 보너스를 마음 편히 쓸 수 있었다. 휴대폰을 꺼내 친척 오빠에게 전화해서 지금 내 상황을 알려주고 그때 빌린 돈을 갚고 싶었다. 하지만 한참 연락처를 뒤져도 작년에 휴대폰을 바꿀 때 실수로 오빠의 번호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조금 초조했다. 오빠는 그때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는데 나는 늘 보답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중에 시댁의 통제 때문에 친척들과 거의 왕래하지 못했고 서서히 연락이 끊겼다. 내일 회사 가서 이 회장님께 여쭤봐야겠다. 혹시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나는 혼잣말을 했다. 이 회장님은 인맥이 넓으시니 오빠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거야. 다음 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이 회장님 사무실로 갔다. 이 회장님, 보너스 감사합니다. 나는 은행카드를 그에게 건넸다. 하지만 이 돈은 너무 많아서 제가 받을 수 없어요. 이건 자네가 받아야 할 돈이야. 이 회장님이 카드를 돌려보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자네 공로가 가장 크네. 받게. 하지만은 뭘. 이 회장님이 웃었다. 혹시 나한테 뭔가 부탁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보아하니 분명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나는 쑥스러워 웃으며 친척 오빠를 찾고 싶다는 이야기를 그에게 털어놓았다. 자네 친척 오빠 이름이 뭔가? 예전에 무슨 일을 했지? 이 회장님이 종이와 펜을 꺼내 진지하게 받아 적었다. 이름은 박찬우이고 예전에 남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했었어요. 내가 말했다. 알겠네. 이 회장님이 쪽지를 잘 접었다. 내가 사람 시켜서 알아봐 줄 테니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회장님, 나는 너무 나한테 뭘 그렇게 격식을 차리나. 이 회장님이 손을 흔들었다. 되러, 다음 주에 회사에서 연수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네 이름으로 신청해뒀네. 본사에서 보름 동안 공부하게 될 거야.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자네에게 도움이 될 걸세.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말했다. 본사에서요? 하지만 부서는 걱정 마. 부서 일은 김 부장님이 계시네. 이 회장님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자네가 좋은 제목이라는 걸 알아. 잘 키우면 나중에 분명 혼자서도 능히 해낼 수 있을 거야. 나는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계속 감사합니다. 회장님, 꼭 열심히 배울게요. 라고 말했다. 이 회장님 사무실을 나오니 온몸이 힘이 넘치는 것 같았다. 예전에 시댁에서는 작은 구석에 갇힌 듯 바깥 세상을 볼 수 없었다.
이제 이 회장님은 내게 더 넓은 세상을 선물해 주셨다. 나는 반드시 이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 내 자리로 돌아오니 최유정이 다가와 말했다. 차장님, 방금 회장님 사무실에 다녀오셨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응, 회장님께서 연수 프로그램에 내 이름을 신청해 주셨어. 다음 주에 본사에서 공부하게 될 거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와, 너무 좋아요. 최유정이 기뻐하며 말했다. 본사 연수 프로그램은 정말 들어가기 힘들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머리 터지게 들어가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차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나는 그녀의 칭찬에 조금 쑥스러웠다. 다 이 회장님과 김 부장님께서 잘 챙겨주신 덕분이야. 그것도 차장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최유정이 눈을 깜빡였다. 맞다, 차장님. 어제 차장님 전 남편 또 본 것 같아요. 회사 건너편 카페에서 어떤 여자랑 같이 있었는데 아마 차장님 시어머니랑 시누이 같았어요.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들이 또 왜 왔을까? 모르겠어요. 뭔가 의논하는 것 같았어요. 최유정이 입술을 삐죽거렸다. 분명 좋은 일은 아닐 거예요. 차장님, 조심하셔야 해요. 알겠어. 고마워. 유정씨, 나는 마음이 좀 불안했다. 박씨 집안 사람들이 분명 또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두렵지 않았. 예전에는 그들이 두려웠다. 김민준이 필요했으니까, 그 집이라는 것이 필요했으니까.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었다. 나는 직장도 있고, 친구도 있고, 내 자신의 삶도 있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들이 감히 또 일을 벌이면 나는 예전처럼 참고 지내지 않을 것이다. 점심 식사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모르는 남자의 목소리였다. 이나 씨 되십니까? 저는 박찬우 씨 친구인데요. 이나 씨가 박찬우 씨를 찾으신다고 해서요. 나는 순간 흥분했다. 네, 접니다. 제가 이나예요. 혹시 저희 친척 오빠 지금 어디 계신가요? 잘 지내고 계세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식당을 접고 지방으로 가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새 번호 알려드릴 테니 직접 연락해 보세요. 나는 서둘러 번호를 받아 적고 연신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참지 못하고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이나니? 전화 저편에서 오빠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저예요. 이나예요. 나는 감격해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드디어 오빠를 찾았어요. 이 바보 같은 애, 왜 울어? 오빠가 웃으며 말했다. 친구한테 너 찾는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아니요. 그냥 그때 오빠가 도와주신 거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나는 눈물을 닦았다. 오빠, 저 이제 직장도 구했고 돈도 벌 수 있게 됐어요. 그때 빌린 돈 갚아드릴게요. 뭘 갚아? 한 가족인데 그런 게 어딨어. 오빠가 한숨을 쉬었다. 그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돈을 더 많이 못 빌려줬어. 내 엄마가 그때, 오빠, 그건 오빠 탓이 아니에요. 나는 서둘러 말했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런데 오빠, 지금 어디에 계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나 부산에 있어. 아주 잘 지내. 작은 회사 하나 차렸는데 크지는 않지만 먹고 살만해. 오빠가 웃으며 말했다. 너는 친구한테 너 리강그룹 다닌다고 들었어. 큰 회사라며? 정말 대단하다. 그냥 뭐 겨우 자리 잡았어요. 나는 쑥스러워 말했다. 오빠와 30분 넘게 통화하고 전화를 끊으니 마음속에 큰 바위 하나가 내려앉은 것 같았다. 그렇게 오랫동안 품어왔던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오빠에게 5천만 원을 송금했다. 그때 빌린 돈보다 2배나 많은 금액이었다. 오빠가 분명 받지 않으려 할 것을 알았지만 이것은 내 작은 정성이었다. 송금을 마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식당을 나오니 햇살이 온몸에 내리쬐어 따뜻했다. 나는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다. 마치 어머니가 내 곁에 계신 듯
웃으며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엄마, 제가 해냈어요. 오빠도 찾았고, 돈도 갚았고, 저만의 직업도 가졌어요. 앞으로의 길은 제가 스스로 걸어갈 거예요. 굳건하게.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다음 주 연수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이 회장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아야 했다. 창밖에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내 테이블에 비쳤고 내 마음속 구석구석까지 환하게 비춰주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외롭고 무력한 어린 소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자신을 의지할 힘을 가졌고 모든 것을 마주할 용기를 가졌다. 그렇게 순조롭게 나날이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박씨 집안 사람들이 또 찾아왔다. 그날 나는 막 퇴근하고 회사 건물을 나섰는데 박미숙과 김수진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입구에서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들은 활짝 웃으며 달려왔다. 이나야, 퇴근했니? 박미숙이 친근하게 내 손을 잡았다. 마치 예전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미간을 찌푸리고 손을 빼냈다. 왜 오셨어요? 보고 싶어서 그랬지. 김수진이 과일을 내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들으니 너 이제 대단한 임원이 되었다며? 그래서 특별히 보러 왔지.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저한테 이런 수작 부리지 마시고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아무 이유 없이 친절하면 분명 꿍꿍이가 있는 법. 박미숙은 내 싸늘한 태도에 어색하게 헛기침을 2번 하더니 말했다. 이나야, 네가 이제 성공했으니 내 동생 좀 도와줄 수 없을까? 내 동생?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그가 김민준을 말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왜요? 내 동생 말이야. 회사에서 계속 별다른 성과가 없어. 박미숙이 한숨을 쉬었다. 네가 이 회장님하고 이렇게 친하니 회장님께 말씀드려서 네 동생한테 좋은 자리 하나 마련해 줄 수 없을까? 가능하면 중요한 일을 맡고 대우도 좋은 자리로. 김수진도 옆에서 거들었다. 맞아요. 형수님? 아니, 이나 씨, 우리 그래도 한 가족이잖아요. 한 가족끼리 뭘 그렇게 가려요. 언니가 잘 됐으니 우리를 잊으면 안 되죠. 나는 기가 막혀 웃었다. 이 2사람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지? 그때 나를 집에서 쫓아낼 때는 왜 한 가족이라고 안 했나? 이제 내가 잘 되니까 친한 척하며 찾아오다니 자리 마련해달라고요? 나는 비웃었다. 그때는 김민준이 철밥통이고 저는 짐덩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자리를 바꾸고 싶어 하죠? 박미숙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다. 그때는 네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줄 몰랐지 않니? 이나야, 예전에는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사과할게. 네가 좀 너그러이 봐주고 우리를 용서해줘라. 용서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휴대폰에서는 곧바로 박미숙과 김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쟤는 이제 백수라서 짐밖에 안 돼. 당장 이혼해. 빈둥거리는 것. 우리 박씨 집안은 한량은 못 키워. 어서 꺼져. 여기서 눈에 띄지 마. 이것들은 내가 그때 그들에게 이혼을 강요당했을 때 몰래 녹음해둔 것이었다. 그때는 그냥 기념으로 남겨두고 싶었는데 지금 이렇게 쓸모가 있을 줄은 몰랐다. 박미숙과 김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김수진이 손을 뻗어 내 휴대폰을 뺏으려 했다. 뭐 하는 거야? 당장 꺼.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때 저를 집에서 쫓아낼 때는 오늘을 생각 못 했나요? 김민준이 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내라고 해요. 능력이 없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죠. 저에게 기대하려고요? 당신들은 아직 한참 멀었어요. 너 감히 건방지게. 박미숙이 분해서 말을 잇지 못하고 내 손을 가리키며 계속 떨었다. 어서 가세요.
여기서 회사 이미지 망치지 마시고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안 가면 경비 부를 거예요. 주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다. 박미숙과 김수진은 얼굴이 화끈거려 나를 악랄하게 노려본 후 초라하게 사라졌다. 그들이 초라하게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복수심이 아닌 해방감에 젖었다. 드디어 그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이나는 만만하게 볼 사람이 아니다. 월세방으로 돌아오니 온몸에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다. 나느는 목걸이를 벗어 조심스럽게 닦았다. 엄마, 보셨어요? 나는 작게 말했다. 저 이제 저 자신을 희생하지 않아요. 제가 그들을 쫓아냈어요. 목걸이에 란 글자가 조명 아래에서 반짝였다. 마치 어머니가 웃으며 착한 아가, 잘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박씨 집안 사람들은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박미숙은 이 일 때문에 화병이 제대로 낫지 못했다고 들었고, 김수진은 마땅한 상대를 찾지 못해 매일 집에서 박미숙과 싸웠다고 한다. 김민주는 여전히 예전 자리에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며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가끔 길에서 마주치면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못 본 척했다. 나도 그들에게 인사할 생각조차 없었다. 우리는 이미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었으니까. 한 번은 산업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가 그곳에서 김민준을 우연히 만났다. 그는 몸에 맞지 않는 정장을 입고 상사 뒤에 서서 아첨하는 표정으로 명함을 건네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얼굴에 약간의 민망함이 스쳤고 이내 황급히 고개를 돌려버렸다. 나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본 것 같았다. 그 모든 과거의 원한은 이미 시간의 흐름과 함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3년 후 어느 날, 이 회장님이 나를 사무실로 부르셨다. 표정이 매우 진지했다. 이나 씨, 의논할 일이 있네. 이 회장님이 나를 보며 말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서서히 일선에서 물러나고 싶네. 회사는 젊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싶고 자네는 능력이 뛰어나고 책임감이 강해서 회사의 부사장 자리를 맡아주었으면 하는데 어떤가? 나는 깜짝 놀라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부사장이라니 이건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자리였다. 회장님,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나는 조금 자신이 없었다. 왜 안 되겠나? 이 회장님이 웃었다. 지난 3년간 자네의 활약은 모두가 알듯이 대단했네. 나는 자네가 분명히 잘 해낼 것이라고 믿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나는 감격해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이 회장님 사무실을 나오니 온몸이 깃털처럼 가벼웠다.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숙여나 자신을 돌아봤다. 아직도 시댁에서 구박받던 그 여자일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나는 더 이상 속으로만 참고 지내는 이나가 아니었다. 나는 리강그룹의 부사장 이나였다. 부사장이 된 후 나는 더 바빠졌지만 더 큰 성취감을 느꼈다. 나는 회사의 마케팅부를 총괄할 뿐만 아니라 회사 의사 결정에도 참여해야 했다. 매일 피곤했지만 마음은 특별히 편안했다. 청명한 날, 나는 특별히 하루 휴가를 내어 어머니 묘소를 찾았다.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셨던 국화를 사고 어머니가 즐겨 드시던 떡도 샀다. 어머니의 묘비 앞에 도착해서 물건들을 내려놓고 묘비 위에 있는 사진을 조용히 닦았다. 사진 속 어머니는 그렇게 자애롭게 웃고 계셨다. 엄마, 저 왔어요. 나는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보세요. 저 이제 잘 지내고 있어요. 회사의 부사장도 됐고 제 집도 생겼어요. 발코니가 있는 집인데 햇살이 정말 좋아요. 엄마께 망신 안 시켰어요. 저를 짓밟았던 사람들은 이제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봐야 할 거예요. 안심하세요. 저는 제 자신을 잘 돌보고 열심히 일해서 더 행복하게 살 거예요. 말하다가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행복의 눈물이었다.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묘비에 쏟아져 마치 어머니의 온화한 미소 같았다. 어머니가 내 곁에 계신 듯 가만히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나야, 잘했어. 엄마가 자랑스럽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나는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져 그것을 벗어 묘비 앞에 놓았다. 엄마, 이 목걸이 다시 돌려드릴게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그때 남을 도울 때 보답을 바라지 않으셨지만 선행은 늘 복으로 돌아오는 법이에요. 이제 저는 제 스스로 설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목걸이는 엄마가 간직하세요. 나는 일어서서 묘비에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다. 엄마, 갈게요. 나중에 또 올게요. 돌아서 나설 때 마음이 유난히 가벼웠다. 수년간의 서러움과 고생이 이 순간 모두 연기처럼 사라진 것 같았다. 앞으로의 길은 아직 멀고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늘의 어머니가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이 회장님과 동료들이 나를 지지해 주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이미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다. 햇살이 내 몸에 내리쬐어 따스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나 이나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